안녕하세요. 원더박스 페북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한 번 페북 라이브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간호사 책의 명가 원더박스에서 나온 세 번째 간호사 책 뒤에 보이시나요? 간호사를 부탁해 저자 정인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해외 병원에서의 생활이랄까 아니면 또 해외 병원에 취업하는 방법, 기타 등등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정인희 간호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시죠? 완전 어색해요. 네, 저도 어색합니다. 네, 근데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근황 토크부터 간단하게 가볍게 들어가 볼까요? 한국에 오신 지 한 일주일 안 되셨죠? 저번 주 수요일에 왔어요. 화요일날 근무를 5시 반까지 하고 자정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수요일날 도착했어요. 지금 시차 적응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시차 같아요. 없습니다. 없나요? 시차 1시간 있어요. 1시간. 한국에는 얼마 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은 거의 매년 오거든요. 예전에는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었는데요. 요즘은 저번에 한번 와서 막 야구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매년 6월달에 와서 야구 보고 공연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맘때가 이제 휴가 시즌인가요? 아니요, 휴가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때가 좋더라고요. 5월, 6월. 근데 그 휴가 받을 때 보통은 휴가 많이 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크리스마스가 외국에서 큰 명절이니까 그때 보통 많이 받아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에, 그리고 애들 방학 때. 그렇겠네요. 네. 크리스마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피해서 갔죠. 그러면 지금 올해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크리스마스는 안 보내고 나가시는 거죠? 네, 크리스마스 전에 가야 돼요. 크리스마스 그 근처부터는 그 휴가 받는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경쟁 시작하기 전까지만 받아놨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또 호주에서 보내시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호주는 겨울도 따뜻하잖아요, 조금. 네, 엄청 더워요. 거의 40도 이래요.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안 났어요.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기분이 나기 시작한 거는 한 7년, 8년 지나서 그 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눈 와야 될 것 같고, 비 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약간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 기분? 왜 한국에서 설 추석일 때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되니까 나더라고요. 한 7, 8년 지나니까. 근데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희는 종교를 떠나서 책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당일날 근무하세요? 아니면 쉬는 날이신가요? 네, 아시다시피 병원은 24시간 365일 그래서 누군가 근무를 해야죠. 그리고 좋은 점은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면은 수당이 나와요. 아, 그게 있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 큰 명절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날 오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저한테는 큰 명절이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근무하는 편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한 신년에도. 네. 그런 날일수록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를 뭔가 의미 있죠. 네. 그러나 환자분들 많이 다쳐서 옵니다. 그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여기처럼 그런 날 되게 주방일 하시다가 손 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다 같이 가족들 모여서 똑같아요. 그래도 가족들 모여서 술 마시고 놀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다쳐오시는 분들 전 세계 많죠. 공통이네요. 네, 같습니다. 어디 가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호사를 부탁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제가 한국에서 3년 1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2장은 호주 가서의 경험들, 그리고 3장은 이제 일하다 보면은 마음에 남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을 제가 그건 블로그에 썼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내가 환자를 잘 치유했더니 환자가 잘 낫다,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와닿았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일기 형식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사실 사장 때문에 이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때 간호사분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네. 특히나 신규 간호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병원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 힘든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적어봤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꽤나 별로 그렇게 막 뭐랄까 소셜한 성격이 아닌데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10년 넘게 병원에서 버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틴다는 말이 조금 슬프기는 한데 그 버티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사장에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팁을 약간씩 넣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잘 관두는 방법? 아니면은 수술실 간호의 장점?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 책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술실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영어 잘하는 척 하는 방법. 네, 척이 중요하죠. 척의 척이 방점이. 중요하죠. 네. 아마 이런 내용은 아무도 쓴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또 책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목차 정리로 쭉 해주셨는데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은데요. 뭐 짧게 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제 책을 내시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에 제2의 직업으로 작가라는 네, 명함을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지시게 되셨어요. 뭐 축하드리고요. 그럼 조금 이제 정인이 간호사님의 성장기라고 해야 될까요? 간호사로서 이제 커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책에 뭐 이제 앞으로 나온 질문들은 다 책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거라 책을 보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실 테고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뽑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 간호사로 진로를 잡게 된 계기가 뭐 어떤 큰 뚜렷한 목표의식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 계기는 없었고요. 사실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어릴 때 그냥 제가 비평준화 지역에서 살아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은 이 특정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 그 얘기 그렇죠. 들은 것밖에 없어요. 뭐 너 뭐가 될 거니 뭐가 되고 싶니 그런 게 아니라 너 꼭 그 고등학교 가야 돼. 그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슬슬 그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진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딱히 뭐 생각한 게 없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아버지도 그렇고 뭐 친척분들도 그렇고 다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애들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뭐 간호사 언니들 예쁘고 뭐 그 간호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한 게 그 간호사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 근데 공무원하고 선생님은 제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현실적인 뭐 그렇죠. 교대 들어가기 쉽지 않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그렇기도 하고 마지막에 들어갈 성적이 되더라도 제가 선생님을 하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시켜줘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그냥 간호사 해야겠다. 남은 게 간호사니까. 그리고 또 간호학과는 어느 대학교나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어느 성적이 나와도 간호학과는 가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느 성적이 나와도 간호학과는 갈 수 있고 간호사는 되겠구나. 뭐 세상에 병원은 많고 아픈 사람은 많고 어쨌든 취업은 되겠구나. 근데 사실 그때는 취업이 되고 난 이후 간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힘들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 못했죠. 네. 그냥 진학이 쉽고 취업이 쉽겠구나. 그런 별 사명감 없는 의도로. 지금은 간호사 진학생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하실 때도 조금 이렇게 그 학과가 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그때도 경쟁률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경쟁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각 과의 경쟁률을 찾은 건 아니지만은 미달이 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 간호학과 인기가 많은 거는 저랑 같은 생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아까 병원에도 월급 많이 주는 병원도 있고 월급 조금 주는 병원도 있지만 어쨌든 병원은 많잖아요. 취직할 곳은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눈높이를 갖냐에 따라서 어쨌든 갈 곳은 많으니까요.
대신 아시다시피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관두고 간호사가 모자란 직업도 굉장히 많아요. 모자란 병원? 모자란 직업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기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뭐 모든 직업이 그렇지 다들 서울을 선호하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뭐 저는 뭐 간호사 업무가 어떤 종류가 쭉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언뜻 생각해도 하시는 일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가보면 네. 이렇게 보이는 간호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수술실 간호사를 이거 지원해서 되신 거죠? 예, 다른 병원은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은 3지망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신규 간호사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정신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연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딱히 뭐가 되고 싶다고는 생각보다는 그냥 석사 해보고 싶고 박사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뭐 케이스 스터디도 따로 안 해도 되고 항상 보는 환자가 정신과 환자니까. 그래서 1지망은 정신과를 했었고 그다음에 2지망은 수술실을 했어요. 그냥 막연히 제가 좀 정리정돈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앞뒤가 맞는 일들, 그리고 순서가 있는 일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술실 일이 그래요. 그래서 2지망은 수술실 했었고 3지망은 ICU 중환자실이었는데 중환자실은 좀 뭐랄까 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검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뭐랄까 약간 간호사의 끝판왕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환자실도 지원을 했었는데 보통 그 신규 간호사들이 지원하는 그 신규 간호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과를 정해주기도 하지만 간호부장님, 간호과장님들이 봐서 이렇게 과를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 1지망은 정신과였지만 간호부장님, 과장님이 보기에는 제가 수술실 맞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수술실로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되게 좀 의아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잠깐 만나보고 이 사람이 정신과가 맞을지 수술실이 맞을지 어떻게 알까.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전혀 그 병원하고 관계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수술실 합이겠다, 아니겠다 이게 약간 보여요. 저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만약에 간호사 아니에요, 수술실 아니에요. 네. 내과? 저도 약간 병원 하면 내과 이런 게 바로 떠오르거든요. 혹시 나중에 제2의 직업을 아니 근데 방송하시는 거 된다면? 보면은 수술실도 맞을 것 같아요. 수술실 약간 순발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수술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걸 기다릴 때 해결할 수 없어요. 환자가 지금 잠들어 있고 지금 마취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발력이 필요해요. 근데 방송하시는 거 보면은 순발력이 있으시니까 그런가요? 하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무서워서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처음에 이렇게 수술 들어가는데 그런 뭐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실습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실습하면서, 또 실습 나가기 전에도 뭐 아시다시피 해부학 수업하면서 카데바 수업도 하고, 카데바로 해부학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습하면서 수술실 가보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기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습 나와서 기절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다들 이전에 많이 이야기 듣고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인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답니다. 이건 정확히 정인희 간호사님께서 본인 성격에 맞으셔서 그런 제 말씀하시는 게 성격에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수술실에서 환자 수술하는 거 어떻게 보지? 막 가면은 막 한 10명 들어가면 5명 기절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절하는 학생은 사실 본인이 정말 그런 쪽으로 포비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예 의대나 간호대를 지원을 안 하겠죠. 아무튼 전 내과가 맞는 걸로. 내과 지원하시더라도 어쨌든 해부학 수업이랑 그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책에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중에 이제 수술실 간호사의 장점 이런 것들이 좀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 겸 수실 간호사. 수실 홍보 겸.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건 사실 제가 일하면서, 저는 수실 간호사 일을 하는 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옛날에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답 하나 확인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수술 일이 그래요.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수술 이후에 뭐 부작용이 생겨서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환자가 다리가 부러져서 왔으면은 그 다리 붙여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항상 우리 눈앞에서 해결돼서 나가요. 수술 밖으로.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같은 맥락인데 다 short-term task예요. 타스크는 호주 영어고 task.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호주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점. short-term task예요. 여러분은 미국 영어에 더 익숙하니까. 그래서 뭐랄까 일들이 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길게 질질 끄면서 한 달 프로젝트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 제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은 다 길어야 뭐 8시간, 9시간 그 사이에 다 해결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거는 제가 수술실에 간 다른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약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좀 많이 치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일단 보호자분들이 안 계시고 환자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고 마취되어 있고 물론 보호자 환자가 없을 뿐이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료진이 있어요. 의료진한테 치이죠. 근데 어쨌든 보호자 환자와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보호자 환자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 간호를 하면서 더 힘을 받는 간호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이게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환자분은 그 수술실 안에서는 환자분만 계세요. 환자분 보호자 없어요. 병동에서는 뭐 보호자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환자의 보호자 같은 기분으로 환자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렇게 환자의 직접적인 뭐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중환자실이랑 비슷한데 정말 중환자실이 인텐시브 케어잖아요.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 근데 이거 정말 인텐시브 케어예요. 환자 한 명, 그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뭐 한 명 볼 때도 있고 2명 볼 때도 있고 보통 한 뭐 3-4명 보거든요. 근데 수술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이 2명 수술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도의도 보고 그 환자 한 명한테 붙어있는 의료진이 간호사, 집도의, 어시스턴트, 마취과 의사, 그다음에 마취과 뭐 어시스턴트, 마취과 간호사 이렇게 여러 명이 그 환자 한 명만을 위해서 정말 real intensive care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도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듣고 본인이 약간 성격이 비슷하다 싶으신 분들은 진로를 정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 같은 분만 오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성격이. 네. 혹시 그럼 병원에서 쭉 수술실에만 계신 건 아니죠? 예, 저는 거의 쭉 수술실에만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간호사를 한 게 2003년이었는데, 뭐 그 중간에 이제 호주 오느냐고, 호주에서 코스 과정하고, 뭐 그런, 뭐 취업하고, 그 다음에 한국 병원 간도 그 사이에 좀 약간 뜨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도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심혈과 전임 간호사를 잠깐 했었어요. 그거 7개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약간 실습하면서 한 달 정도 재활 병원에서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호주 취업할 때 수술실로 취업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 수술실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왜 그 말씀 여쭤봤냐 하면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병원 간호사 업무 중에 수술실 말고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이거는 혼자서 다 경험해 볼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경험은 못 해봤지만
왜 간호사들 분들끼리 모이면 서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실까요? 야, 나는 이게 되게 어려워.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 서로. 아니면, 난 그래, 제일 편해. 약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결과. 그렇죠. 그래도 이쪽이 좀 괜찮겠다 하는 부분을. 수시 말고 권해주고 싶은 업무는 사실 뭐 딱 하나 권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과마다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3학년, 4학년 때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하면서 다 병동 다 돌아보고 대충 분위기 보면서 너한테 맞는 과를 찾아가라. 보통 그리고 이렇게 한 과를 정하면은 뭐 1년 있다가 다른 과 가고 뭐 한 3개월 하다 다른 과 가고 이게 아니라 한 과에 배정이 되면은 보통 거기서 몇 년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과를 지원하고 뭐 배정이 되기 전에 실습 돌면서 자기한테 맞는 과가 어딘지 알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아주 엉뚱한 과를 배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과 지원 안 했는데 왜 여기 배정해 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마도 나는 몰랐는데 병원에서 20년, 30년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과에 맞는 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장점이 뭐지? 내가 이 과에 왜 맞을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다 그렇죠. 남는 자기 자산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한번 과가 정해지면 3년? 4년? 그럼 그 사이엔 뭐 어떻게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런 다른 곳으로 이제 병원 필요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하다가 뭐 안 맞는 것 같다면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은 한국 병원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이유로 과가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10년 동안 내과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뭐 엉뚱하게 외과로 가래요. 보통 그럴 때는 알지 못하지만 뒤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꼭 다른 직장하고 똑같아요. 꼭 자기가 뭐 저는 이과 10년 동안 했으니까 충분히 안 것 같아요. 뭐 저 이제 중환자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더 당겨서 호주로 이제 넘어가신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3년을 일하신 건가요? 3년 1개월. 네, 3년 하시고 이제 호주로 가셨는데 해외로 나가기로 하신 계기도 궁금하고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호주를 찝으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임간호사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전임간호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 선배 전임 간호사가 있었어요. 저희 신경외과 전임 간호사였거든요. 신경외과 전임 간호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분은 정말 퍼펙트했어요. 그래서 그분 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데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되게 막막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만 되고 뭐 일이 잘 되는 듯 그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은 계속 하고 있었죠.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 듯한 느낌? 뭔가 내 커리어가 쌓아지지 않는 듯한 느낌? 사실은 제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전임간호사로서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막해하고 있다가 어느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미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미국에 간다고 나는 나 이렇게 지금 막막해 죽겠는데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별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단지 제가 그때 뭐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을 뿐이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막연히 미국은 가기 싫다 그냥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을 더 알아봤더니 영국하고 호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비싸요.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호주는 영국의 거의 반값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호주로 갈까? 뭐 딱히 미국 가야지 뭐 영국 가야지 호주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그 선택지 중에서 싫어하는 걸 이렇게 쳐보다 보니
남은 게 호주였어요. 혹시 그때 그러면 알아보셨을 텐데, 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호주가 그래도 조금 이제 간호사 티어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편인가요? 그때는 벌써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지금에 비해서는 되게 쉬웠어요. 지금에 비해서 쉬워서, 일단 졸업을 하면은 일을 구하기가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사실 어렵거든요. 아, 지금 많이 어려운가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6개월짜리 코스가 없는데 그 호주 간호사 하려면 할 수 있는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일단 경력하고 영어 실력에 따라서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코스가 다 틀려요. 3개월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고 뭐 2년짜리도 있고 2학년으로 편입하는 거,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 호주는 간호가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6개월짜리도 있고 한국은 다 4년, 그러니까 대학교가 4년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보통 대학교가 3년이에요. 그래서 2학년을 편입하거나 3학년을 편입하거나 저는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게 6개월짜리 코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6개월짜리 코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그 코스만 졸업하면은 면허증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었죠.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약간 간호 면허 법이 바뀌면서 다른 영어 점수가 상향 조정이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때는 비교적 지금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호주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호주 선택하게 됐었지. 그럼 최근에 병원에 계시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오시는 분들 보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워낙 뭐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많이 들으니까는 간호 학생분들 중에 학업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관두고 차라리 그냥 호주 간호대학교로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 바로 호주 대학교를 편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취업을 하기가. 경력이 없다면. 근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취업하기가 쉬워요. 한국은 신규 간호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호주는 경력자를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간호사를 뽑을 예정이 있으면은 신규 먼저 뽑지 않고 경력자 먼저 뽑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력이 없이 만약에 그냥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간호사 면허를 받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는 신규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세 종류의 신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새로운 그 졸업자들. 한 명은 시민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주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 간호사. 그러면은 당연하게 시민권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취업을 시킬 때 그 비자 상태를 보는 거예요. 국적을 보고. 그래서 시민권자 중에서 하고, 뭐 우리가 100명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시민권자가 80명이 지원을 했어. 그러면 그 시민권자 일단 다 뽑고, 그 다음 순서로 영주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경력이 없는 간호사들의 경우엔 그 기회가 외국인 간호사한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호주를 포함해서 뭐 다른 분들 다 비슷해요. 갈수록 네네.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다 어느 나라건 그럼 좀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준비를 있어요. 하실 때 기본적으로 경력을 쌓고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졸업하신 분들 중에 경력 없이 졸업하신 분들 중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력자가 더 수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학비 세이브해서 차라리 호주의 학비로 내고 호주 그 간호대학을 편입을 할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시간도 절약하고 아니면 뭐 졸업하고 바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하는 말이 그냥 일단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 받고 한국에서 일 좀 배우고 한 3년 정도 제 경우에는 3년이었는데 그 3년이 굉장히 경력 쌓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2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1년은 안 돼요. 1년은 어디 가서 경력이라고 말하기가 좀 못해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최소한 그 정도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돈도 모으고 그다음에 영어도 뭐 공부하고 그래서 조건을 그 사이에 만들어 놓으면서 그 이후에 가시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민병이 걸리면은 지금 당장 그렇죠. 비행기표를 끊어야 돼.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비행기표 끊지 말라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이게 뭐 유학 이민은 일단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 또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가 있고 경력이 있으면은 만약에 일이 잘 안 돼서 한국에 돌아올 경우에 백업 플랜이 있잖아요. 어쨌든 어디 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그 호주에 가서 뭐 돈을 다 모아두던 돈을 다 쓰더라도. 근데 그냥 하시면은 잘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취업 해외 쪽으로 이제 진로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면 좋을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돈 모으고 영어 공부하고 그 사이에 계획 세우고. 네. 어떻게 이제 정인희 간호사님이 해오셨는지는 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는데 네. 한국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간호사를 조금 선호하고 호주 쪽은 이제 경력자를 선호하는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호주랑 한국 병원 뭐 일이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점이 좀 다르고 같은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한국하고 호주 병원밖에 경험을 못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뭐 보통 쉽게 하는 말로 차이점으로 쉽게 하는 말로 뭐 호주 병원은 되게 수평적인 관계고 한국 병원은 되게 뭐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뭐 한국은 수직적이고 뭐 호주는 수평적이고 그거는 약간 뭐랄까 되게 표면적인 그냥 되게 쉬운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은. 왜냐면 한국에서도 간호사하고 의사는 수직적이지 않아요. 거의 수평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오더를 내리는 쪽이고 제가 오더를 수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완전히 수평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오더를 낸 사람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더를 수행하는 저도 그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만약에 어떤 약을 처방을 내렸어요. 그게 잘못된 처방인데 제가 그 환자한테 그걸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아, 그래요? 저도 법적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거는 적당한 처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의사하고 얘기하고 그냥 상의하고. 또 그 한 명의 의사가 보는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의사 본인도 자기가 항상 언젠가 실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은 그냥 한 대로 해요. 이러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 이상해 어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계는 또 호주에서 똑같아요. 그렇게 수직적이지 않아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뭐 완전히 대등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수직적인 거는 의사 집단 내에서 수직적이고 간호사 집단 내에서 수직적인 거지 의사 간호사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간호사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1년 선배, 1년 후배 이거에 따라서 뭐 굉장히 수직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 호주에 가면 완전히 수평적일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호주에서 똑같아요. 호주에서 똑같고 수평적인 거는 간호사하고 의사 사이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간호사 집단 내에서 수평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나이 많고 경력 많으신 그 간호사 선생님이랑 일을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일반외과 수술실을 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외과 수술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뭐 몇 명 잘 아는 간호사가 있지만 지금 이 수술실 내에서 만약에 제가 3명의 간호사가 일을 하면은 그 3명 중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저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20년차 간호사고 저는 10년차 간호사예요. 그래도 제가 일반외과 수술실에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오늘 이렇게 일할 거예요. 뭐 그러면은 20년차 선생님이라고 너가 어떻게 10년차가 나한테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일반외과 수술은 너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라는 건 간호사 집단 내에서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완전 수평적인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직책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관계들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면 간호사들 집단 사이에서의 그렇죠. 차이라면.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퇴근 시간에 칼 같다는 거? 아, 퇴근 시간 동일한 거 일하는 근무 시간. 그거는 뭐 한국이 이렇고 호주가 이렇고 이거는 아니고요. 호주도 병원마다 다 틀려요. 어떤 병원이냐에 따라서 그 같은 정부 병원이라도 그 수유실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틀리기도 하고요. 그또 근무 시간이 칼 같고 그 오버타임 수당이 있다는 거? 만약에 추가 근무를 하면 네. 추가 근무에 대해 물론 5분, 10분 일한 거는 안 쳐줘요. 뭐 호주라고 5분 일했으면 나 5분 더 일했는데 이거 왜 수당 안 해줘요? 그러면은 쟤는 뭐 5분 일한 것 같다고 저래? 호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30분 일한 거 이런 거는 다 클레임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수당 쳐줘요. 그리고 또 다른 큰 차이점은 휴가가 엄청 길어요. 휴가가 1년에 보장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휴가가 며칠이나요? 기본적으로 20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건 20일이 있어요. 근데 그 20일이 주말 빼고 20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일인 거죠. 월, 화, 수, 목, 금, 5일씩 4주. 그 다음에 주말 끼면은 총 4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쉬프트 근무를 하잖아요. 네. 낮 근무하고 밤 근무하고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쉬프트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을 추가로 줘요. 그러면 5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휴일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7일 일하면 주말 이틀 쉬고 만약에 공휴일 있으면 4일만 일하잖아요. 네. 근데 간호사들은 그냥 5일 다 일해요. 대신 이 공휴일을 따로 쌓아줘요. 그렇게 쌓이는 공휴일이 2주가 되거든요. 10일이에요. 총 10일. 근데 주말 끼고 하면 2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주의 휴가가 있답니다. 좋죠. 근데 그 7주의 휴가를 또 좋은 점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선생님 저 한 4일 휴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환자 파악 안 된다고 그렇게 길게 휴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4일이면 4일이 뭐가 길다고. 그냥 환자 파악 갔다 와서 파악하면 되지. 근데 환자 파악 안 된다고 그렇게 휴가 안 주시는 그런 약간 깐깐한 선생님도 계셨어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7주의 휴가를 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저 이번에 한 1주만 쓸게요. 그렇게 쌓아놨다가, 아니면 7주를 더 몰았어도 되고. 미리 이제 계획만 세워두면 이제. 그렇죠. 근데 무조건, 저 이때 7주 갈 거예요. 된다고, 무조건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또 상황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병원 이제 일정.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외과에서 일을 하는데, 일반외과 수유실 간호사들이 한꺼번에 다 휴가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일정은 조정은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다 상황이 맞으면은 7주를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자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 빼고는 다 공통점일 테니까요. 네. 공통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실수에 되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환자 목숨하고 직접적인 큰 실수는 관대할 수가 없죠. 그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되죠. 하지만 자잘한 실수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진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심할수 3번 쓰면은 사직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투약 한 번 잘못하면 심할수 한 번 쓰고. 근데 그렇죠. 투약이 굉장히 실수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실수를 하면은 그 개인을 잡는 경향이 있어요. 너 정신 못 차려서 이렇구나.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은 뭔가 우리가 시스템에서 놓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스템 리뷰를 다시 해요.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점검.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 아닐까, 어디에 뭔가 구멍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무슨 의료사고 같은 게 생기면은 물론 그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하죠. 개개인이 이 사람이 제대로 보조교육은 받았나,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간호사인가 의사인가 그런 것도 평가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만 다시 리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요. 그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호주 간호사들한테 그런 얘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얘기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심할수 3번 쓰면 사직서야. 그러면 야, 그럼 무서워서 일을 어떻게 하니? 그래서 다들 일 잘한다? 그러죠. 차이점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해외 취업에
간호사분들 꿈꾸시는 간호사분들은 아마 휴가이기가 가장 솔깃하지 않으셨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 사회와 가장 큰 딱 피부로 와닿는 게 그걸 저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한국 간다 이러다가 그래도 7주 휴가 그걸 생각하면 이제 다시 생각해보게 돼요. 제 친구 미국 간호사인데 미국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호주가 아마도 제일 길지 않을까. 그것도 나라마다 또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아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잠깐 이제 뭐 해외 병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경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본인 이렇게 간호사님이 이렇게 호주를 이제 건너갈 때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겪었던 것들 바탕으로 볼 때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라 사람들에게 뭐 해줄 만한 조언해줄 만한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첫 이런 번째로 식으로 공부해라거나. 뭐. 네. 첫 번째로 최단 기간 코스를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 사이에 이민법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계획을 바꿔야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는 이 순간 있는 그 이민법 그런 걸로 다 해결될 수 있게 그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 길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게 잡으면은 인생이 고달퍼요. 계속 그 신경 쓰고 있고 이민법 신경 쓰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가능한 빨리 하라는 거, 가능한 짧은 기간에 하라는 거. 적정 수준 보통 어느 정도라고 권해주실 만한 기간? 6개월? 가능 짧게는 1년이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국에서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경력이 있을 경우에 3학년을 편입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3학년을 편입해서 1년 배우고 그다음에 면허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말이 쉽죠.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자기 현재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가장 짧은 코스를 고르라는 거. 그리고 길면 길수록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비 같은 경우에 학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1년에 뭐 한 2, 3천만 원 들어요. 학비가. 뭐 1년 코스 할 수 있었는데 2년 코스 하면은 돈이 2배로 드는 거잖아요. 뭐 2, 3천만 원이고 2, 300만 원도 아니고 엄청 비싼 돈이잖아요. 그거 모으려면 또 한참 걸리고. 그것도 학비만 드는 게 아니라 길어지는 만큼 생활비도 많이 들고. 예. 그리고 다른 거는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이 얘기하세요. 아 힘들고 뭐 영어 공부도 힘들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결심을 했으면은 다른 생각 잡생각 말고 그냥 focus on 그냥 집중해서 실행할 것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너무 피곤해서 영어 공부를 못하겠고, 뭐, 영어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늘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 피곤하죠. 퇴근하고 오면. 병원일 힘든 거 다 알아요. 병원 힘들고 아는데, 자기 혼자 다 준비하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 뭐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심했으면은, 그냥 하라는 거. 몸 힘들죠. 몸 힘들어도 해야 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냥 괜찮아요. 몸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 많은 신경 쓸 게 많고 알아볼 것도 많고 이러면은 그냥 다 안 하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너 그런 정신 상태로 포기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왜 이렇게 막 계획은 있는데 준비는 해야겠는데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고 이 상태로 질질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했으면은 실행할 거 목록 작성해서 그 목록대로 다 실행해 나가고 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 잘 들으셨죠? 저스트 두잇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해야 돼.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간호사 이제 생활하신 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 웬간한 일은 10년 하면 이제 장인의 경지에 오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장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10년 이상 하셨으니 뭐 장인이실 것 같아요. 수술실 또 경력 거의 수술실에서만 이제 경력을 쌓아 오셔서. 근데 10년차 간호사가 되고 이제 생각해 보실 때 간호사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 뭐, 중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이 일에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뭐 그게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과정 필요한 거. 성실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성실하죠. 성실하지 않은 사람 없고 뭐 요즘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랄까 멀티태스크에 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좀 이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는데 조건이네. 네, 멀티태스크에 능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보면은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멀티태스크에 되게 강하잖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잘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멀티태스크 같은 거는 뭐 연습한다고 머리로 뭐 이해한다고 책으로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태스크에 능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 이것도 근데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근데 문제네요. 눈치는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거는 꼭 눈치를 나쁜 쪽으로 생각할 게 없는 그렇죠. 게요. 네, 환자의 기운을 살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운을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말을 하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알아내는 재주? 그런 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꼭 그게 뭐, 내가 상사 눈치를 잘 살펴서 뭐, 되게 잘 살아놔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좋은 간호사들이, 환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고, 환자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 것도 잘 알아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병원 생활이라는 게, 뭐, 환자들 환자의 관계가 그렇죠.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꼭 병원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확고한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확고한 나. 왜냐하면 병원 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나를 흔들어 놓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끔은 별건 아닌 일 갖다가 뭐 선배가 뭐라 그러고, 그럴 때 많이 상처받지 않고 병원에서 잘 버티려면은, 나에 대한 믿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본인을 잘 알고, 본인의 장점을 잘 아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계속 힐난할 때, 거기에 너무 많이 휘둘리지 않는 확고한 자아? 여러분은 확고한 자아를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세 가지 숙제가 생기셨어요. 이제 확고한 자아를 만들고, 멀티태스크. 확고한 자아가 있으세요? 저는 약간 불확고한 자아가 있는데요. 아무튼 멀티태스킹 그리고 뭐였죠 하나가? 눈치. 네. 그리고 확고한 자아. 이 세 가지를 뭐 당장 내가 이거 없어 보이더라도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연습해서 노력해서. 노력해서 만들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병원에 들어가서 초반에 약간 힘들 거예요. 학생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진로를 훈련을 해보시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멀티태스킹 않을까. 어떻게 훈련하려나. 다음 질문 조금 이제 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뭐 한국에 들어오셨으니까 아마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요즘 이제 한국 간호사들 포함해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이제 처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뉴스 터져 나오고 이제는 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직 간호사로 보실 때 참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에서도 병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런 뭐 한두 가지로 뭐 해결될 거리가 굉장히 좀 긴 시간 쌓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좋고 이거 좀 거대한 얘기긴 한데 뭐 이런 거대한 얘기를 저 같은 평간호사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간호사의 그 평범한 눈으로 보는 분야라는 거 생각하시고 너무 정색하고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선해야 할 점은, 그러니까 병원은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10명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이 관뒀어. 그러면, 뽑아줄 테니까 그 사이에 조금 9명이 어떻게 잘해보고 있어봐. 그래서 뽑는데 뭐 어떻게 길어져요. 뽑는 게. 한 달 지났는데 뭐 9명을 잘 돌아가네? 그럼 혹시 9명이 해도 되는 일을 10명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9명이 하게 놔두죠. 그런 식으로 계속 줄이다가, 아까 어떤 순간이 되면은 간호사들이 매일 150%, 200%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0명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계속 줄이고 어쨌든 일은 돌아가긴 돌아가죠. 근데 모두들 번아웃 된 상태예요. 그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간호사분들 굉장히 이렇게 일이 힘들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거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으신가요? 근데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평가를 받고 어떤 병원이 뭐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평가를 받으려면은 환자하고 간호사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이 비율이 넘어가면은 이 병원은 뭐 3차 병원으로 남을 수 없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원을 줄여도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10년차 간호사가 관두면은 10년차 간호사 그에 비슷한 뭐 9년차나 8년차 간호사로 그 간호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차 간호사를 또 뽑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만약에 어떤 병동이 있어요. 1년차 간호사가 8명이고 뭐 5년차가 1명 있고 10년차가 1명 있는 병동이 있어요. 그 다른 병동은 1년차가 한 2명 있고 3년차가 2명 있고 4년차가 2명 있고 뭐 10년차가 2명 있고 분명히 일하는 환경이 틀려요. 뭐 환자한테 가는 그 간호의 질도 틀리겠고 단지 그 서류상의 숫자로 그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간호사 한 명 한 명의 레벨, 능력치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병원 평가 이런 거 할 때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숫자만 세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변화시키는 거는 사실 병원은 국립병원도 많지만 대부분 사립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윤축을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 많이 남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규제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생각에 법과 규제 이게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생적으로 뭐 자율적으로 너네가 어떻게 좀 해봐 이래도 이 사람들 일단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법과 규제를 만들어놔도 어떻게 해서든 그걸 피해서 하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제.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을. 근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전에 먼저 바꿔야 될 게 병원이 간호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병원이 정말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다 중요한 인력이죠. 하지만 병원 전체에 만약에 300명이 있다고 하면은 100명은 간호사거든요. 병원 직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군이 간호사예요. 그 환자한테 병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환자 진료하는 곳이에요. 환자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게 간호사예요. 근데 그런 병원이 10년차 간호사 대신 1년차 간호사를 선호하고 그 말인즉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병원 자체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인식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병원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병원 문화를 바꾸고 병원이 간호사를 대하는 그 인식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되죠. 어떻게 지금부터 그냥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간호사는 그렇지 않고요. 뭐 간호사는 이렇게 일반 대중만 그거는 너무 한 단계 뛰어넘은 얘기 같아요. 일단 병원의 문화, 인식 그걸 먼저 바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가장 문제는 이런 게 단기간에 바뀌면 좋겠죠. 하지만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고 특히나 뭐 법규를 만들고 그거를 강화시키고 이런 일들은 오래 걸리는 일이고 문화를 바꾸는 거는 더 오래 걸리는 일이고 저도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큰 저는 이제 이거밖에 생각 못하겠네요. 네. 어쨌든 뭐 최근 그런 이슈들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간호사들 처우, 의료인들 처우해가는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제도적으로 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나가고 또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와 관심을 이번에 가지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희망적인 전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 근간이 되는 병원 자체에서 인식도 같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유니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 복장을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뭐 그게 너무 성적인 의미를 하면 이런 의미 때문이 아니라 너무 뭐 딱 달라붙는 유니폼 이런 거는 솔직히 일하는데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 미국이나 호주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스크럽복을 입어요. 스크럽복은 되게 좀 넉넉하거든요. 수수복 같은 그런 거예요. 그 뭐 간호사고 의사건 뭐 방사선사건 거의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어요. 스크럽복을 입고. 일단 복장 먼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복장이 일반인들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일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복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 간혹가다 이제 이런 얘기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어떤 뭐 TV 프로에서 간호사를 되게 성적으로 뭐 나오겠다 그러면 막 들고 있어서 뭐 어떻게 간호사를 그럴 수 있냐. 근데 솔직히 호주에서도 그래요. 호주에서도 무슨 파티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야한 간호사 복장을 하고 와요. 하지만 호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직업을 가장 신뢰하느냐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항상 상위 5위 안에 드는 게 간호사거든요. 그들은 뭐랄까 간호사를 어떤 그렇게 뭐 파티 같은 거 할 때 성적인 그런 뭐 아이템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동시에 간호사를 가장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지 뭐 어떻게 뭐 일반 국민들이 간호사를 그런 쪽으로 소모할 수 있느냐. 그 인식을 변화시킨다고 간호사에 대한 뭐 인식이 변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엔. 너무 정색과 같은 정색. 이제 뭐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원더벅스에서 어쨌든 3권의 이번에 정인희 간호사님 책까지 해서 3권의 간호사 책이 나왔는데 보면서 이제 뭐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이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점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문화, 태움 문화라고 하죠. 그 3권의 모든 책에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관련해서 기사도 요즘에 많이 나와서 찾아봤더니 뭐 제도 문제 이렇게 뭐 근무 시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큰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신규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 그렇죠. 그래서 뭐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뭐 태움에 관해서 뭐 병원 생활을 해보셨을 테니까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호주는 어떤지. 네. 일단 얘기할 건 호주에도 태웁니다. 호주도 태웁니다. 태움의 정도가 약할 뿐이지 호주도 태우긴 태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태우진 않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가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이 호주도 있긴 있어요. 그런가요? 네, 호주도 있긴 있어요. 그 한국에서 왜 그렇게 신규들을 많이 태울까? 그 얘기가 책에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서로가 다 힘든 결국 상황이라? 인력 부족의 문제예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 그 신규면은 일을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서류 속에 메꿔진 숫자일 뿐이니 일이 10명이 있다고 10명만큼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8명만큼의 일이 되고 있는데 일은 10명만큼을 주니 나머지 하는 8명이 이 2명이 미운 거죠. 제 일까지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문제 같아요. 인력 문제. 그리고 뭐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계속 남의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니 쟤는 왜 일을 못 해갖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잘할 때 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르긴 해도 한국처럼 모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뭘 하나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분명 한 번 가르쳤는데 한 번에 잘하기 힘들죠. 그쵸. 얘기하죠. 뭐. 그래서 내가 너한테 10번의 기회를 줄 거야. 10번째는 잘해야 돼. 10번째도 못하면 이제 그때는 얘는 이 적성이 아닌 게 확실하구나. 충분한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얘를 빨리 가르쳐서 빨리 일을 제대로 그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는 10번까지 기회를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내가 3번 했는데 아직도 못해?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느낌인지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의 양과 그 일을 처리하는 인원이 부족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러니까 일반 직장보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같아요. 일반 직장에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사수, 부사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뭐 일반 직장인도 어쨌든 1년차는 그 어떤 1년차가 어떤 직업이든 들어가자마자 바로 팀에 들어가서 제 몫을 해내는 그런 멤버가 되겠어요. 어떤 직장이든 그 가르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신규는 항상 힘들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병원만 힘들고 병원만 유독 이 점이 강조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 같아요. 환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실수하셨어요. 뭐 책 오타 냈어. 오타 고치면 돼요. 근데 이제 환자에 관련된 거는 내가 뭐 투약을 잘못하거나 뭘 잘못하면 환자의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고, 어떨 땐 목숨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아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환자가, 어떤 간호사가 뭐를 잘못 투약해서 뭐 환자가 사망을 했다는 이런 얘기 들은 적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어떤 작은 실수라도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이렇게 프레셔를 주면서 너 제대로 해내야 돼. 제대로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환자가 어떻게 돼? 환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뭐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생기면 물론 환자가 한테 해가 가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나 자신한테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간호면허를 잃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너무 힘들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는 거는 환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간호사를 보호하려는 것도 있어요. 너가 실수하면 그 해가 너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유독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런 태움 문화 아니면은 탔다는 거 그런 게 강조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뭐 다 듣고 보면 그 제도적인 문제들, 그런 병원의 근무 환경 이런 것들 다 얽혀서 발생하는 그렇죠.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뭐 한 걸음에 되진 않겠지만 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책에 나와 있답니다. 네,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간호사분들 또 책을 보실 독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혹시 오늘 좀 더 다른 이야기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가슴 속에 담아두신 거 많이 떠든 것 같은데. 충분하신가요? 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 또 책 보신 분들 보실 분들 또 간호사분들 신규 간호사분들, 간호사 지망생들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든 분들,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간호사분들이 어쩔 수 없어 버티는 의미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어떻게 이 힘든 병원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기 병원이 좋아서, 환자가 좋아서, 지금 일하는 과가 좋아서, 지금 담당하는 케이스가 좋아서, 좋은 마음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모두가 다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고, 호주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뒤집어 보실까요? 이러니까 더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또 가지고 뭐랬더라? 적어놨었는데. 어떡하죠? 응원의 메시지인가요? 응원의 메시지였나? 아니면 팁인가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간호부장님 대단한 것 같고, 간호과장님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환자 옆에서 직접 간호를 하는 거는 평간호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승진을 하면 할수록 직접 간호에서는 멀어져요. 환자에서는 멀어지고 더 뭐랄까 경영에 관여하게 되고 페이퍼워크 하게 되고 그 데스크잡을 하게 되지. 직접 뭐 그런 게 뭐 간호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다 환자하고 간호사들에게 간호사들이 그 환자를 잘 간호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지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환자 옆에서 바로 간호를 하고 있는 평간호사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 그 간호사들이 진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평간호사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간호사님들, 간호부장님, 간호과장님들 이런 분들은 평간호사들이 잘 일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1년차 간호사인데 나는 2년차 간호사인데 나는 평간호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간호사라는 거 그 점을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제일 훌륭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존감을 가지시고 네. 일하는 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오늘 저희 간호사를 부탁해 저자 정인이 간호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좀 더 깊은 내용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 현실적인 조언들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12월 9일 부산 그리고 16일 서울에서 강연을 이제 계획 잡아놨는데요. 저희 원더박스 블로그나 페북 등에서 이제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와서 광클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먼 길 오셔서 또 추운 날 여기까지 와주셔서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회 때 또 오프라인에서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